사진가들은 아주 직설적이고 강하며 도발적으로 얘기하려 하죠. 저는 대상의 지오그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기도 하죠. 촬영을 하며 늘 함께 해야 하는 그 격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길 꺼려합니다. 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죠. 시간 속의 작은 순간을 상자 속에 잡아넣는 거죠. 그리고선 종이 위에 옮기는 것이고요. 찍어낸 바로 그 순간 다시는 잡히지 않을 순간을 찍었다는 걸 알죠. 모두가 그래요. 제가 이 세상 제일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요. 글쎄요, 상당 부분 맞는 얘기인 듯 싶어요. 저디 커브는 전설적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유럽 그저 그녀의 일생을 장식할 또 하나의 시기인 동시에 우리가 오직 읽어보기만 했던 장소로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베니스와 심플론 구간을 운행하는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와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차장과 승무원들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밴드라고나 할까요?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찍을 건지, 이 장소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지, 또 어떻게 기사로 풀어나갈 것인지 등 이 모든 걸 생각해내야 해요. 기사는 며칠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작업들은 몇 달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종종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가들은 모두 합쳐 매년 거의 150개의 기사를 찍어냅니다. 그들은 100만 마일도 넘게 여행하며 한 번에 12명에서 제각기 눈에 띄는 사물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 그리고 인상 깊은 모습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잡지 속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 한 세기 전 가장 초창기의 발행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글뿐만 아니라 사진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 세상을 전달해 왔습니다. 발견과 탐험의 사진들, 야생과 황무지의 사진들, 그리고 전통 옷을 입거나 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들. 사진들로 가득할 정도였습니다. 선구적인 편집자인 길버트 그로스버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라고. 1920년대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전 세계로 사진가. 그렇게 이건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직업.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가에 대한 느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낭만적입니다. 아직도 꿈에 그리는 직업인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꿈을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먼 여행을 하고 수많은 짐을 나르고 쉴 새 없이 통관을 거치고 병에 걸렸다 나아지고 희망에 매달리며 기도를 하죠. 궁핍한 환경과 끔찍한 호텔방들. 네,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을 시간은 너무나 적죠. 외로움과 지침, 나타날 생각 않는 조수들, 게다가 헬리콥터는 엔진 말썽으로 속을 썩이죠.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호수 속으로 추락했던 적도 있죠. 약간 광적이면서도 엄청나게 비정상적이랍니다. 그 많은 병들. 말라리아에 12번 걸려봤어요.
등이 부러져도 보고 말라리아에 걸려보고 배멀미도 해봤죠. 새벽 2시에 강도들이 호텔방으로 쳐들어왔죠. 총을 겨누고 몽땅 털어갔어요.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이죠. 맙소사, 이런 어려움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군요. 때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짐 스탠필드가 세계 1차 대전 시절에 복역 비행기의 복제물을 타고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역사적인 비행의 재현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9일째 되던 날 수마트라 섬 위를 비행하는 도중 그만 일이 터졌습니다. 엔진 결함으로 불시 착륙이 불가피했던 것이죠. 스탠필드와 탑승자들은 결국 구사일생으로 구조됐지만 스탠필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느라 너무 바빴던 것이죠. 논으로 추락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었죠. 약간 충격을 받아서 멍한 채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장면들을 찍어내기도 했죠. 그 사진 속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기억할 수도 없어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불행, 그리고 조종사들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이 상황이 제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죠. 모험과 야생 사진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위험에는 꽤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의 인도키 강우림에서 그와 그의 팀이 보낸 호된 7개월의 전 처음으로 인도키에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접할 수 있었죠. 인도키로 들어가면 자신이 완전한 외부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것은 동물들을 위한 곳이지 사람이 있을 곳은 아니에요. 제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사진을 찍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종종 사진을 찍기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며 늘 함께 해야 하는 그 격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길 꺼려해요. 워크숍에서 학생이 그렇지 않아. 난 일을 하는 거지. 대상물을 포착하고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은 뒤 그것이 그곳에 가만히 서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대상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 대상물의 한순간을 잡아내는 거고요. 순간을 잡아낸다는 것, 그것은 매우 겨울에 서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코끼리가 저를 향해 질주해 오더군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언제 도망할 거였어요. 잡았나? 초점도 맞았겠지? 사진이 제대로 빛을 받았나였죠. 나중에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정말 날아갈 것만 같더군요. 현지 작업 매일 18시간의 작업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참기 힘들죠.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곤충이 있을 법한 숲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죠. 곤충이 옮기는 병뿐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 것처럼 물기도 하고 눈과 코에 쉴 새 없이 들어가기도 하죠. 발바닥 벌레라 불리는 이 벌레들이 우리 발 속으로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한 번은 이놈들 100여 마리가 제 엉덩이에 달라붙기도 했죠. 결코 아늑한 직업은 아니에요. 필름에 안 들어갔어. 뭐? 필름에 안 들어갔다고. 안 들어갔어? 이런 온갖 고생에도 불구하고 닉닉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사진들은 우리가 야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자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그것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죠. 세상은 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느낌의 사진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 60년대 대중문화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밝은 색을 좋아하고 카메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가들은 그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의 작품들이 전통과 거리를 두기에 더욱더 놀라움을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자가 아닌 정보와 환희를 동시에 주는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입니다. 윌리엄 알라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베테랑 사진가며 사진의 독특한 스타일로 인해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니콜스와 마찬가지로 알라드는 기술 관습을 타파하려 하기 때문이죠. 특이한 색감이랄까요? 특이한 그런 조명을 통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보곤 그것이 스냅 사진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0.5초 동안 스냅 사진을 찍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 영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움직임이나 노래가 가져다주는 느낌을 불러일으켜야만 하죠. 하나의 이미지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이미지를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는 특정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장소에 대해 말해주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스타일이든 아방가르트풍이든 그들은 모두 똑같이 높은 심사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진이 훌륭한 사진일까요? 사진가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은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진의 기본 규정을 따라야겠죠. 핵심이 잘 포착되고 선명하며 사진의 구성 또한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좋은 사진이라면 우선 무언가를 분명히 전달하고 짜임새가 있어야. 지오그래픽은 사진가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준 거죠. 그런 피부에 와닿는 친숙함을 통해서만 독자들이 익숙해져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친밀하고 직접적이며 강렬한 사진들 말이죠. 정말 멋지군. 그렇지. 바로 그거야. 스탠필리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는 역사에 관한 사진입니다. 그는 16세기 오토만 제국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스탠필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괜찮은 얼굴을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필름 2통을 이 여자분에게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바로 찾던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전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바뀌길 기다렸죠. 제가 필요했던 것은 그녀를 눈에 띄게 할 만한 미소나 기덕거림 같은 것이었죠. 스탠필드는 현장에서의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쏟습니다. 그 대가로 사진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내곤 합니다. 잘 지내세요? 바쁜가 보죠? 좋군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보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잡지에 소개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과 우정들이에요. 위에 일하면서 1년에 몇 달간 멀리 나가 있다 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신뢰의 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녀의 이름은 파티마예요. 유목민들의 축제 기간에 술루시라는 곳에 있을 때였는데 절 상당히 좋아하셨죠. 사진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을 대상의 삶 속에 투여해서 그 대상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같은 언어를 쓰진 않아도 그들은
제가 얼마나 제 일에 대해서 진지한지 그들은 금방 알아차리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매우 직설적이죠. 제가 청년으로서 사진가가 되고 싶었을 때 사람의 얼굴은 제게 그러했거든요. 초상화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초상화는 언제까지나 가장 뭉클한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바로 생겨나는 느낌이 갈 수 있죠. 겉모습이 아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방식, 아니면 사진가에겐 제게 응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 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에 대한 의지이기도 해요. 베트남 피난 캠프에서 본 아이의 눈빛을 카메라에 담아내던 바로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불빛이 있었죠. 서로 간의 일시적인 교감이라고나 할까요? 룸 마자텐타가 이탈리아의 베수비우스 산에서 기사를 찍었을 때 그는 자신의 카메라에 응답할 어떤 얼굴이나 인물을 차발로 인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화산 폭발 직전에 탈출했을 것이라는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결국 더 끔찍한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곧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150명의 시신이 고대 해안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마자텐타를 보내 그 발견을 취재토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발견을 통해 이제 그의 카메라는 그들의 비극에 대한 증언을 담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유리를 거는 것 같군요. 이 작업은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 이 순간에 다시 살아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처음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봤을 때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죽은 것이었죠. 죽음의 그 순간, 그 시간에 이렇게 영영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군요. 4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잡지에 실릴 기사를 작성해내는 데 있어서 사진 촬영은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부에서는 사진가들이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편집자는 현장에서 가져온 수백 통의 필름을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천 장의 사진들 중에서 단 몇십 장의 사진들만이 잡지에 실리는 행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작가와 사진가뿐만 아니라 지오그래픽의 팀은 편집자, 아트 디렉터, 지도 제작을 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가가 처음 사진을 찍을 때부터 1년이나 그 이상이 지난 후에야 최종 발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잡지의 표지에는 룸 마자텐타가 찍은 잊혀진 세상의 얼굴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표지를 차지한다. 정말 더없는 영광이 있죠. 왕관 속의 다이아몬드라고나 할까요? 노력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표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발행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방을 가로질러 봐도 그 잡지는 제 거라는 것을 알아채죠. 제 이야기가 저 안에 있거든요. 커버 사진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뽑힌 것 같아요. 사진 속의 깃발 그리고 야구 선수의 자세를 보면 그게 단순히 나온 것의 결과물이에요. 가자마자 국가가 나오고 있었고 햇빛도 매우 좋았어요. 결코 어려운 있을 때였어요. 외진 시골에서의 약속에 늦는 바람에 바른 길을 찾으며 아일랜드 주변을 질주하듯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말을 끌고 가는 4명의 어린이들을 지나쳤습니다. 거대한 돌벽 앞에서 조랑말을 산책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햇볕은 따스하고 시선을 돌리더군요. 바람이 불었고 전 사진을 찍었죠. 한순간에 한 촬영으로 그들 모르게 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숙소에 돌아와서 놀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우디 여성 표지에 나온 그네 옆에 여자를 보세요. 당시에는 이 사진이 그토록 강렬한 줄은 몰랐죠. 햇빛, 움직임, 형상 모두 봤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건 그녀의 허리선이 아주 매혹. 표지는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야 해요. 동시에 독자에게 다가가 그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보여줬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원하거나 그녀에게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의 전화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받지 않은 적이 없었죠. 매력이요? 왜 사람들이 그 사진에 홀린 듯한 그 눈빛이 아마 그토록 황홀하고 매혹적인 것 같습니다. 야생세계의 사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트레이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환경 속의 동물의 모습을 건물은 흥미롭고 교육적이며 그에 맞춰 지오그래픽의 사진가들 역시 선구적이었죠. 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친숙하거나 이국적인 생물체들의 놀라운 사진들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미지의 세상은 줄어들었고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습니다. 1940년대 수중호흡기의 개발로 인해 인간은 처음으로 바다였습니다. 수중기사를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다루었던 잡지에서 그의 사진은 바닷속 생물들의 놀라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든의 작업은 다음 세대 최고의 수중 촬영가 중 한 명은 데이빗 두블레입니다. 지오그래픽을 위해서 일한 중에 들어가 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전 평범한 삶을 원해요. 뉴욕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거리 속에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저녁은 어느 끝에서 저는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죠. 절대 카메라 없이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카메라 없이는 아마 목욕도 못할 겁니다. 12살 때부터 매일 3시간씩 한 1년에 100일 정도는 물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총 얼마만큼의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꽤 될 겁니다. 수중에서 절반은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해 생각하며 보내죠. 나머지 절반은 촬영할 대상을 찾으러 다녀요. 숲속을 걸으며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저건 뭐지? 저건 무슨 소리야? 이 물고기들이 왜 이러지? 나중에는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죠. 정말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곳이 바다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수중 작업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교육과 고도의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프랑스 출신 사진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커다란 담배를 물고 제게 돌아서서 말하더군요. 데이비 뭘 모르는군. 난 오직 영상에만 관심이 있지 장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때 전 제 자신에게 이르죠. 정말 웃기는 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물론 사진은 보기 위한 거죠.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는 그냥 작동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롭고 뭔가 달라야 합니다. 사물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제게 제공해야 하죠. 그리고 수중에서 필름을 갈아 끼울 수는 없습니다.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수많은 장비를 갖고 다녀야 합니다. 육지의 사진가는 현장에 렌즈 몇 개와 필름 몇 통을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장소에 알 수 없는 거리를 걸으며 렌즈와 필름을 갈아 끼우고 사진을 찍으면 되죠. 하지만 전 6통의 필름을 찍기 위해서 6대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각 카메라가 제각기 다른 렌즈를 가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 여기에는 각각 2-3개의 스트로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산더미 같은 장비를 끌고 다니는 거죠. 새우를 찍든 그리고 상어를 찍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중에서는 모든 게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퍼렇거나 푸르른 미지의 세상은 언제나 적절한 양의 햇빛을 필요로 도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블레와 같은 노련한 사진가에게도 어떤 작업들은 특별한 전율을 가져다 줍니다. 바닷속에서의 만남은 너무나도 흔치 않은 일이죠. 인간이 어떠한 동물과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바닷속 생물 중에 노랑가오리는 가장 난해한 생물체입니다. 이들이 주변을 에워싼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더러 극히 환상적인 일이죠. 야생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들, 그리고 그것을 담은 사진들은 그의 노고와 희생을 충분히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독자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들으면 유치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지의 한계를 넘어 바닷속으로 들어가 제가 찍은 바다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진 속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바다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사진은 성공적인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생의 세계에 완전히 찐물드는 건 바다에서보다 육지에서 훨씬 더 쉽습니다. 보츠와나의 좁 국립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베벌리 주버트와 그의 남편 데렉은 자연에 관한 수상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대상물에 완전히 몰입되어야 하지요. 밀림 속에 살면서 좀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아요. 않는다거나 한 장도 찍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린 숲속에서 무언가 색다른 것을 보고 배웁니다. 놀라운 일이 많죠. 만약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을 찍어낼 수 있다면 아마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아프리카 야생 사진집을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상이 됩니다. 베벌리의 보상들, 즉 가끔 그녀를 만족시켜주는 훌륭한 사진들은 그녀가 야생 세계에서 20년간 살아오며 배워온 깊은 지식들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야생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가 바로 동물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다른 동물을 슬그머니 쫓아가죠. 물론 공격할 의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물들은 우리의 그런 의도를 눈치채는 것 같습니다. 사자가 이들을 보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곳에서 사는 게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어려운 건 당연하죠. 물을 직접 길어야 한다든지 직접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꼭지를 돌리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죠. 이곳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말하자면 하나가 되어버리죠. 그때 제 아마 전 도시에서는 이토록 편안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 어둠 속의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은 베버리 주버트에게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동물들한테 완전히 익숙한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렇게 되면 동물들도 우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죠. 그들이 평소 해오던 대로요. 우리가 일을 하는 밤에는 더더욱 그렇죠. 물론 그들한테 조명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마저도 그들한테 익숙하도록 해와서인지 이제는 그리 상관하지 않죠.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사자들이 주버트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사냥 장면을 필름에 잡는다는 것은 결코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상당한 행운이 필요하죠.
한 마리의 수컷이 저희 앞에 있었어요. 자세를 천천히 낮추기 시작하더군요. 한 마리는 왼쪽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우리와 같은 방향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중요한 장면이 그녀 앞에서 벌어지는 순간 베벌리는 그녀의 감정, 그녀의 카메라 그리고 조명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카메라 뒤에 서게 되면 주변의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죠. 그저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원하던 그 순간을 잡아내서 시간 속에 고정시켜 버릴 수 있길 바라는 거죠. 베벌리 주버트에게 필름 위에 어떤 순간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사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 코끼리를 잡은 사자를 보죠. 보츠와나에서 15년 동안 그런 장면을 3번이나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사진 안에 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년 전에 똑같은 장면이 저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셔터에 제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제가 멋진 장면을 잡아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런 장면은 아주 특이해서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장면이었거든요. 모든 게 잘 돌아갔다고 느꼈어요.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가는 각각의 사진에 대해 소중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뉴기니아에 있을 때 거대한 꼬치고기의 무리 속으로 헤엄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꼬치고기들이 마치 거대한 은빛벽처럼 제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중앙에서 이 고기들을 찍어댔죠. 그러면서 전 자신에게 내가 사진 속에 있다라고 말했죠. 이들 무리 속에 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있는 사진 말이에요. 보트로 다시 돌아가서 선장인 디나에게 말했어요. 저랑 꼭 가야. 그녀도 곧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그 꼬치고기 무리로 헤엄쳐 갔죠. 아직 그곳에 있더군요. 엄청난 무리였는데 한 1000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이를 봤더니 꼬치고기들이 그녀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 하나 둘 세기 시작했고 그녀는 발레 댄스처럼 손을 내밀죠. 그래, 해냈어. 전 모든 사진은 무언가를 얘기하려 한다고 믿죠. 침팬지의 손과 함께 보이는 죄인의 사진처럼요. 제가 그걸 봤을 때 그 장면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죠.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보자 그녀는 그녀의 손을 침팬지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침팬지는 아마 그녀를 죽일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엄마와 아기 간의 행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바디랭귀지로 침팬지를 안심시켜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렇게 위험 없이 머리를 내보여줄 수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곁눈질하며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깨끗한 각도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카메라를 눈에 갖다 댔을 때 너무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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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셔터를 눌러댔죠. 장면이 사라지기 전엔 결국에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임무는 독자에게 세상을 보는 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땅과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전 닫힌 세계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요. 숨겨진 세상, 보통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회.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아마 99%의 사우디 여성들이 제 사진 촬영에 노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나 남편 또는 남성 보호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이 찍혀서 이런 잡지에 들어간 것에 대한 벌은 서양의 우리로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수도 있고요. 단지 그 일로 여권을 상실해서 왕국을 떠나거나 또 여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잃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단지 사진에 대한 금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가려진 문화를 찾아 나서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그는 독자들에게 아미시와 같은 종교단체나 카우보이와 같은 독립된 사람들, 그리고 런도니아라는 브라질의 주에서 알라들은 또 하나의 닫힌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 문명의 끄트머리에서는 가난에 찌든 농부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밀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관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가와 농업 회사들에 의해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런도니아로 몰려든 것이죠. 지오그래픽이 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놔둔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 참으로 행운이에요. 길을 따라 유유히 내려가면서 그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거든요. 기사의 중심부로 다가가기 위해서 사진가는 때때로 들어가기 전 한 10분 동안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전에 만난 적이 전혀 없는데도 전 그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침입자가 되는 거죠. 우린 언제나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 솔직한 느낌은 우리가 언제나 침입자인 만큼 그들에게 우리의 침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사진가는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알라드에게 그러한 기회는 페루에서 어린 양치기 소년을 찍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전 그저 길가를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본 거죠. 아이는 보이던 10댓 마리의 양떼를 치고 간 것이었어요. 절반 정도가 죽었죠. 이 한순간에 날아간 채 멍하니 서 있는 에듀아도를. 그래서 사진이 뽑혔죠.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 안의 독자들과 수많은 학급의 아이들, 그리고 때론 나라 밖에서까지 이 사진에 따뜻한 관심을 보인 겁니다. 한 남은 돈은 페루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누군가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나 가져가기만 하던 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그저 현실을 기사화하는 것인지도 모르나 사진가들은 그들 대상이 겪는 삶의 어려움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수세기의 착취로 고통받는 동시에 여전히 도전과 영감을 주는 대륙이죠. 밥 카프터는 20년 넘게 아프리카 대륙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는 동서남북으로 여행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들은 사진으로 담아내기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992년 그는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을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과 대상과의 사이, 그리고 자신의 얼굴 앞에 둔 카메라는 때론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일정에 몇 번이나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과 비극에 의해 완전 압도당해버렸거든요. 해나가고 사진을 찍었더라면 아마 전 인간이길 멈췄을 겁니다.
카푸토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환희와 비극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훨씬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전혀 외부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전 정확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거짓 없이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제 직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는 정말 지구촌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있어 지오그래픽의 역할은 나머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곳들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나 매개체처럼 다른 곳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 이곳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얘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기쁘고요. 하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행운이라고. 하나의 조각이라는 겁니다. 시간 속의 작은 순간을 상자 속에 잡혀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코끼리는 계속 달려들 테지만 그건 늪에서의 250분의 1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